보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 한인구조단 성과보고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한인구조단 기관수는 총 752명입니다. 752명 중에 비공식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324명, 공식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30개국에 428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자 관리 현황 통계입니다. 2017년 법인 설립 이후 구조자 관리 현황은 428명으로 남자 378명, 여자 40명, 지금 현재 강화센터에 8명이 교육을 받고 계시고요. 자리 공동체에 48명이 계시고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55명이고 후속 케어로 6명, 독립되신 분들이 266명입니다. 다음 2024년 구조자 올해 구조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한 인원은 39명입니다. 지금 구조 진행 중인 인원은 10명입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날에 10명이 구조가 된다면 49명이 되는데 지금이 10월 달이니까 한 달에 4.5, 3명꼴, 4명꼴 정도 구조를 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 주요 사례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을 말씀드리는데 한 분은 미국의 이수잔님이십니다. 이수잔님은 미국 시민권자이십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되신 분입니다. 뇌종양 및 망상과 선망 증세가 있으시고요. 약 20년 전부터 한국에 장기 체류하시면서 노숙 생활을 하셨습니다. 가족은 없으십니다. 개인적 사유로 법적 다툼 끝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한국에 사시면서도 20년 가까이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을 얻어서 치료가 필요하니까 미국 시민권자로서 나라의 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어느 한 곳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한인구조단에 구조를 요청하셨고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구조 요청이 왔지만은 여러 모양으로 한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총동원해서 하여튼 여기저기 다 총동원을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받아서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행정지원 및 의료보험비와 입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망상과 선망 증세로 인해 수술을 거부 중이시고 미국 귀국을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제 좀 나아지시니까 미국으로 다시 가고 싶어 하시는데 현재 미 대사관에 귀국을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베트남의 박정환님이십니다. 급성 폐부종 만성 신부전증으로 계셨던 분이시고요. 베트남에 해외 취업되어 일을 하였으나
몸이 좋지 않아 수차례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 비용이 부족하여 구조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구조 요청을 한 게 7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불법 체류를 하셨기 때문에 베트남 이민청에서 출국을 불허한 그러한 분이셔서 모시고 오기가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7개월을 계속 모시고 오려고 하시다가 결국은 모시고 왔는데 지난주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이제 그 베트남에서 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긴장도 놓으시고 또 신부전증이라서 추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추석을 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귀국은 하셨는데 고국으로 귀국은 하셨는데 몸이 아주 갑자기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일주일간을 마비 혼수 상태로 일주일을 지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8시에 출근하고 조금 있으니까 우리 저기 팀장님이 소리를 질러요. 회사 사무실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깨어나신 상태이십니다. 다음은 해외 공간 협력 요청에 따른 구조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해외 공간 29곳에서 협조 요청이 5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조자 50건 들어오는데 50명을 다 구조를 해서 한국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처럼 공간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오고 공간에서 우리에게 협력을 원해서 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우리가 그 50명이 왔는데 50건이 왔는데 50명을 다 구조해서 들어왔잖아요. 그거는 100%를 다 모시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외교부에서 영사조력법에 의한 긴급 지원비로 한국으로 구조자를 송환하나 한국 정착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여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셔서 구조단이 함께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50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이 좀 찍어도 돼요. 자, 이렇게 한인 구조단이 전 세계에서 지금은 한인 구조단이 조금은 이제 좀 알려졌기 때문에 공간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한인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구조 요청이 굉장히 빗발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과테말라라는 곳에서 한 여성이 57세인데 한 여성이 현지인 남자분하고 사시면서 굉장히 구타를 많이 당하고 거반 죽어갈 정도로 구타를 당하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구조 요청이 왔지만은 그쪽에 이제 공간에서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아주 시골이기 때문에 한 7시간 정도 가는 시골이라서 위험하니까는 우리가 손쓸 수가 없다. 그냥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 영사님이 경찰 영사님이 제가 사실은 과테말라에서 한 20년을 선교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 영사님이 그때 저희가 있을 때 경찰 영사님하고 잘 지내고 잘 일을 같이 했던 분이 다시 과테말라로 정군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 서류를 뒤져보니까 서류를 이제 전에 계시던 영사님이 인수인계를 안 해주고 가셨는데 서류를 들춰보다 보니까는 그런 분이 있다는 서류가 있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인구조단에서 몇 개월 전에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영사님이 그럼 나하고 둘이 해보자 해가지고 저하고 한인구조단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가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사님이 그 대사관 명의로 직접 경찰에다가 공문을 넣어서 그분이 어떤 상황인가를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문을 잠궈놓고 아침 6시면은 남편 되시는 분이 일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가서 남편이 없을 때에 가서 경찰을 대동해서 문을 부수고 가가지고 경찰들이 그분을 구출을 했어요. 한국 분이에요. 한국 여자분을. 그래서 구출을 했는데 정말 거반 죽어가시더라고요. 죽어가시는 분이라서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 그랬더니 병원으로 모시고 가거나 이러면은 그 지원은 누가 하냐 그래. 제가 개인으로 한인 구조단에서 못하면 저가라도 할 테니까 빨리 모시고 가서 생명은 살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모시고 갔는데 그 병원에서 며칠 못 사니까 빨리 데리고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또 영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데리고 가라 그랬는데 앰뷸런스가 필요한데 어떡하냐. 그래서 앰뷸런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될 테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도 될 테니까 일단은 살리자. 그래서 CT로 모시고 오려고 그러니까 앰뷸런스 그 값이 한 1,000불 정도 되는데 1,000불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 그리고 현찰로 달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 구조단장으로 있는 사람이 알아본 결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거기 소방관청에 제일 높은 분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사랑밭이나 뭐 월드시어 이 기관에서 한번 과테말라의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때 재난금이 많이 갔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한테 했더니 그분이 소방차를 그러니까 119를 공짜로 그냥 데리고 이제 가라고 그래가지고 해주셔가지고는 과테 시티로 오셨는데 과테 시티에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틀 만에 사실은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만이 아니라 간혹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빨리 모시고 오면은 살릴 수 있는데 어떤 환경에 막혀서 또 이 경제적인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돼서 이게 잘 안 돼서 꾸물꾸물 하다가 이렇게 놓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정말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전 세계 대륙별 국내외 한인회 및 한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을 192단체를 했습니다. 다음 올해 2024년 가장 어느 해보다도 많은 28개국에서 66건을 이미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 여기 사진에 보시면 강남 요양원과 MOU를 했고 감한인회와 MOU를 했고 행정사 법인 더이음과 MOU를 했고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회장님과 직접 MOU를 했습니다. 그 로스앤젤레스에 전에도 제가 근무를 할 때에 이 한인 회장님을 LA 한인 회장님을 만나려고 무던히 몇 번씩이나 애를 썼는데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하셔서 만날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세계 한인 회장대회에서 만나서 바로 MOU를 했습니다. 다음 유럽도 했고 제홍콩 체육대회가 있고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 했습니다. 2024년도 대회 행사 및 미팅 참여 사진도 화면에 띄워보았습니다. 해외 공간을 방문을 했고 외교부 주최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외교부에 미팅을 잡아서 가서 미팅을 했고요.
세계 한인 회장대에 참석한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지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일이라는 분이 필리핀에서 오셨는데 기질 종양육종에 의해 간에 암세포가 전이되어져서 암말기 상태이십니다. 현재는 암말기 판정 후 주변 정리와 편안한 여생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다음 서중수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반신 불순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하반신 마비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우나 몸이 더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재활 치료를 쉬지 않고 열심히 받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진명숙님이십니다. 중국에서 오셨고 만성 신장염으로 현재 신장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한국 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최준아, 김기상, 김영은님이십니다. 카나다, 멕시코, 기니에서 오셨습니다. 위의 3인은 병중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은 어렵지만은 재활을 통해서 인지 능력을 향상 중이고 거동이 자유로워지면 자립생활 정착 지원도 저희들이 고려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속 지원 사례 박인규님이십니다. 필리핀에서 오셨습니다. 박인규님은 2019년 귀국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후속 지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제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마음이 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인구조단은 어딘가에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분명히 한국뿐인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한 분이라도 더 고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상은 굉장히 높아져서 며칠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는 7개국 안에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아직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우리 한인들은 거리에서 공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파도 병원에를 못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셔서 내 조국으로 가고 싶은데 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못 오시면서 죽어도 나는 내 조국에 가서 죽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참석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인구조단과 함께 해주신다면 한인구조단이 더욱 힘을 내서 더 많은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내 조국으로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강화센터 구조자 지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센터 지원 보고를 하는데 윤성민 강화 트레이닝센터 센터장님께서 트레이닝센터의 자립 지원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센터장님은 한국에 귀환한 귀환자들이 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하는 그 과정의 시작부터 자립까지 한인구조단의 핵심 멤버로서 힘든 일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제 센터장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인구조단 강화 트레이닝센터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성민입니다. 강화 트레이닝센터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번에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수면 인하로 210-9번지에 자리 잡고 있는 현재 건물입니다. 그리고 숙소가 2인실이 9개가 있고 그리고 개인실이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 식당이 있고 세미나실, 그리고 행정, 그리고 교육사무실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트레이닝 센터 입소 절차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항에서 그들을 마중해서 이제 트레이닝 센터에 안내를 하게 되면 일단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입소 등록 그리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센터 생활 규칙 설명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숙소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4개월 동안 의식주 제공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신혼회복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들이 이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냥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암 걸린 사람도 있고 아프신 분도 있고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입신고를 해야 그리고 주민등록을 회복을 하고 의료보험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해 나갑니다. 그 기간이 15일에서 30일 완료가 됩니다. 3. 복지 혜택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기초수급 선정이 되고 그리고 차상위층 선정이 되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공일자리 선정이 되게 해서 그들이 나가서 일터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45일에서 90일 완료합니다. 다음 장 4번 지역사회 정착 적응훈련 교육입니다. 지역사회 적응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해외에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 버스 타는 것도 모르고 연사무소 가서 뭘 하는 것도 모르고 복지과에 가서 뭘 요청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버스 타기 훈련을 합니다. 찾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연사무소 방문해서 자기의 신분과 신상을 의논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군청 복지과를 방문하는 훈련을 합니다. 네 번째는 보건소 및 병원 방문하기 적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깁니다. 문화탐방 제공입니다. 그들이 20년, 30년, 40년 해외에 있다가 국내에 들어오면 아무 발전 동기도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실정을 몰라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대한 문화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 와서 쉼을 얻기 하기 위해서 영화 탐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탐방하기, 유적지 탐방하기, 그리고 스스로 이제 관광도 하고 스스로 자기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사회생활 정착 안정교육입니다. 해외에서 그들이 국내로 올 때는 몸도 망가지고 그리고 마음도 망가지고 우울증에다가 공황장애에다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죽을 생각만 하고 있고 늘 불안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비전 교육을 하고 소망을 주고 그다음에 1대1 심리 상담 교육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하고 동기부여를 하는데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정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자립정착 기농기촌 기술 및 창업 교육입니다. 지금 이제 그들이 오면 이제 물론 기초수급자가 돼서 국가가 지원해서 보살핌도 받지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와서 바깥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가서 노동인력에 가면 돈을 조금밖에 받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중장비 기술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목공 및
영적 기술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거기에 자리 잡으면 기농기촌 그리고 그 강화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취업 및 창업 교육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필리핀이나 저 유럽에서 거기에서 전기공사, 인테리어공사, 건설공사 하던 사람들이 지금 강화에서 자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도 하고 있고 건설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8번 다음 넘깁니다. 이제 그들이 4개월 동안 행정적인 문제와 그리고 일자리 문제 그리고 사회에 진출해서 그가 스스로 이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국가가 LH에서 지원하는 이제 전세 대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군청에서 임대를 지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공해서 이제 4개월이 되면 이제 퇴소 절차를 받아요. 그럼 그들이 나가서 지금은 강화 전체의 그 청소를 지금 우리 재외한인 구조단에서 나가 있는 한 4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강화의 화장실 청소, 공중변소, 기관 청소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쌀을 배급을 주는 것을 다 그들이 일일이 600군데를 일일이 다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강화 그 복지과에서 자활센터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이장님들 면사무에서도 우리 자활센터에다 연락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거기 청사분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외한인 구조단이 이제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도 그렇지만 이제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이제 떨쳐 있습니다. 그것이 다 설립자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은 그들이 4개월 있다 다 나갑니다. 4개월 동안은 그들이 밥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빨래 해주는 거 다 거기서 편안하게 먹고 이제 일자리를 갖고 방을 얻어서 나갑니다. 근데 막상 자기네들이 나가서 자립을 하려고 하면 다 사먹어야 되잖아요. 반찬도 해먹고 밥도 해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또 이제 그들이 갑자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 연락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연락이 재외한인 구조단밖에 없잖아요. 센터밖에 없기 때문에 연락을 하면 달려와서 그들을 병원으로 수송하고 그다음에 반찬도 매주마다 이렇게 나눠서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들이 소망이 없었지만 소망을 갖고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느 때는 오버할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의논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정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빈 여러분들께서 이 나라의 누군가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에는 그냥 직장생활 일을 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누군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도 지원을 해주지 않고 지역도 지원을 해주지 않고 제가 코로나가 왔을 때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서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면사무소도 찾아와서 쌀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과에서도 쌀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법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복지과에서 우리 사람들이 오면 우선적으로 그 환경을 보고 심의를 거쳐서 기초수업을 만들고 자활센터의 일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와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하고 있고 우리 권태일 목사님이 여기저기 와서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이제 국가와 동부청 그리고 국가와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협력돼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제 동부청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무부가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국가 모두가 이거를 감당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린 여러분,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 시간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윤성민 센터장님이 우리 한인 구조원에서 제일 애쓰시고 수고하십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다음은 세계 한인 언론인협회 정선 수석 부회장님께서 재외동포 역량과 구조 전환에 대한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뭐로 여기까지 왔냐 궁금하실 텐데 지한인 구조단의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너무 감사해서 과연 지한인 구조단이 어떤 데인가 그리고 권태현 목사님이 누군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지난해부터 와서 한번 만나뵈니까 권태현 목사님은 참 귀하신 분이세요. 사람들이 많은 일들 하죠. 명예적인 일과 부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본인의 레벨업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데 이분은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그 마음의 그 생각의 중심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 세미나 한다고 해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간지 25년 좀 넘었고요. 저는 신문사를 하고 있어서 한인 사회에 대한 아픔과 슬픔, 고통과 고난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 기자들 통해서 많은 일들 접하고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하루는 신문을 짧게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글 작성 딱 했는데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는데 그때가 1월 3일이었으니까 새해 첫날에 저한테 전화하면 이 사람 생각이 바꿔지겠다. 그래서 뭐 전화 받은 내용이 뭐냐면 석 달 전에 어느 곳에서 한국 사람 한 분이 죽어 있는 걸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굶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신문사 사장이 모르고 도대체 당신은 돈 잘 벌고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의 에이전트만 하면 되겠느냐. 굶주린 자, 배고픈 자, 시위한 자, 낭망한 자, 좌절한 자를 위한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막 엄청 저를 혼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데도 있겠지만 거기는 좀 힘들면 접시도 닦고 청소도 하고 하는데요. 이 저개발국 동산에는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좀 하다 보면 그보다도 뭐 1달러만 가지고 주어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시골로 들어가서 못 먹어서 뭐 비자는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죽었던 분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문사에다가 밥을 드리겠다, 쌀을 드리겠다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한 달 동안 전화가 한 통 안 오는데 딱 하나가 오더라고요. 한인위에서 그 광고 빼라, 창피해 죽겠다. 한국 사람이 어디 밥 못 먹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밥을 주겠다고 그러냐라고 그래서 제가 광고를 뒤로 다 돌려놓고 근데 밤 12시에 한 분이 전화가 와요. 전화 받으면 끊어지고 받으면 끊어지고 그래서 이분인가 보다 전화를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엉엉 우는 거예요. 밥을 주냐고 쌀을 주냐고 제가 막 해서 드렸죠. 갔더니 이분이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유상종이라고 그러죠. 이분들끼리만 연결되어지는 네트워크가 있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이분들은 한인 사회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시쳐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샤워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냄새나서 어떻게 가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조하다가 어느 분이 저는 이제 죽게 됐는데 저는 고국에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연결하면서 확인을 보니까 권태일 목사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권태일 목사님한테 그런 분들을 보내드렸는데 17분을 보내드렸습니다. 17분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80가정 약 한 300여 한인 동포들을 그런 예비자, 대기자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2동포 역량과 구조 전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동포는 무엇인가? 그리고 제2동포가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계 한인 미디어와 한인 단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제2동포들이 과연 그곳에서 저와 같이 분도 계시지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좀 보고요. 그리고 제 국가에 대한 기관과 단체들은 어떤 장태들이 있는데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 그리고 한인 구조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지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선 방향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대한민국에 있는 공부들과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 서서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동포입니다. 제2동포는 우선 법적인 지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동포 기본법에 보면 국가는 제2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지위를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권리와 의무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받아야 되는 합법적인 하나의 구성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2동포 역사를 보면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로 나눠져 있고요. 1860년대는 정말 먹는 것 때문에 노동 이민을 통해서 하와이라든지 멕시코, 러시아 연해주로 또 가셨고요. 또 1910년에서 1945년대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중앙아시아 강제 인주, 일제 강제 징용, 그리고 박군이 상실해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민을 갔던 분들. 그리고 45년부터 62년까지는 이제 가셨던 분들이 돌아오지 않고 현지 거기서 계시는 분들. 그때 당시만 해도 인도네시아 약 3,000명 정도가 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오냐면 전쟁이 발생돼가지고 일본군 군속으로 이어서 왔던 분들이 남아있다가 일본이 패망되어지면서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런 슬픔과 것들이 있고요. 1962년서부터 현재까지 되어지면은 이제는 예전은 이제 디아스포라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해외로 나갔는데 이제는 본인의 의지에서 글로벌에서 자기의 역량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갔고 또 역시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도 한번 봤잖아요. 그래도 해외보다도 모국이 좋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현상. 돌아온 현상이 이렇게 해서 이민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2동포 본부 현황들을 보면요. 193개국에 약 730만 명 정도 있다가 코로나 때 약 30만 명 정도가 줄었어요. 코로나 아시던 저희 인도네시아만 해도 무려 88명이 에어런 앰뷸런스가 뭡니까? 닥터 에어런 3번 타는데 20만 불 정도 되는 2억에서 3억 정도를 주고 헬기를 타고 오시는데 인도네시아에서 88명이 그 헬기를 탔어요. 그러면 안 타신 분은 얼마나 상당한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요. 어쨌든 코로나가 제2동포에 거주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700만 정도에서 730만에서 지금 710만 명 정도 되고 최근에는 다시 늘어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국민은 약 240만 명. 저희 국민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현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제2동포라고 하는데 460만 명 되어지는데 역시 많이 좀 감소되어 있고 주로 동북아시아, 북미, 유럽 지역에 있는 제2동포들이 수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부도도 많이 나고 있고요. 중국에서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중국에서 지금 한인동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한인 미디어 현황입니다. 전 세계 한인 언론의 수석 부의장인데요. 저희 회원사들 명단입니다. 회원사들 명단.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한인들이 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인 구조단은 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좀 홍보를 하고 영향을 하게 되어주면 많은 일들이 전파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세계 한인 미디어 현황 리스트가 쭉 있는데요. 제가 시나리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국가 기관과 단체입니다. 많은 단체들이 있고요.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1378개 작년도 현황을 제가 홈페이지로 캡처를 했는데요. 제 한인 부스트 뚜루루룩 해보니까 제 이름 없더라고요. 이게 제 이름도 빠져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1도 국가의 공관 기관들, 대사관 총영사 코트라, 호이카가 있고요. 민간 한인단체, 주재국 한인회와 세계 한인 언론인 무역위협회, 그리고 각 여기에 계신 뭐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대한체육회, 한국분일 모든 지구들이 거의 193개국에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십은 뭐느냐? 경제적 활동 충분히 여유가 있으며 그분들이 충분히 경제적 여유 활동도 있고요. 한인 동포들을 구조할 역량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원에 필요한 충분 요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분들이 왜 일부 한인 동포들을 구조해야 된다라는論文도 부족하고 이거에 정확한 데이터도 없다 보니까 이걸 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입적 역량을 제일 구조단에서 좀 깨우쳐서 우리 바운더를 끌어들이는 게 좀 중요하다. 단순한 뭐 보니까 200여 개 기관들과 단체들과 협약을 하셨는데 형식적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 관계로 방향 전환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인동포, 한인동포들의 그런 역할들을 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요소마다 정말로 잘 다져져 있습니다. 아주 잘 다져져 있어요. 특히 정치 외교 분야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통일 지지 여론을 확산시킨다든가 그 정치적 신장의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국익을 대변하고 있고요. 정치인들도 굉장히 경제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 같은 한 분이 있는데 $300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넘어갔는데 지금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2억 달러를 해요. 연간 매출이. 이게 얼마나 많은 그런 분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한반도 하나였지만 제2동포를 활용하면 지구촌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지적 역량들을 한반도로 끌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적 이미지 제고라든지 대한민국 홍보를 하든지 지금 현재 많은 K-팝들이 엄청 홍보가 돼 있고 한류가 홍보돼 있습니다. 제2동포가 없었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한국에 많은 메디컬에 관한 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2동포 한인들이 이거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인 구조에 대한 문제 속에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고 예방될 수 있는 리스트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저희도 한 300명이 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만나보면 한국 가세요 그러면 단 한 번도 간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한국하고 관계가 끊어져 가고 있어요. 엄마, 아빠, 자식, 친구들하고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뭡니까? 경제적으로 단절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돈도 끊어 쓰고 그다음에 현지적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한국으로 돌아갈 의지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사고가 되어지지 않게끔 사전에 미연의 그런 방지 역할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지적인 역량을 새롭게 개발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늦어가지고 구조자가 돼가지고 저희 콜센터 그리고 여기 한인구조단으로 전화할 때는 대부분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사례들 보면 이미 골든타임은 어쩌습니까?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그분들을 구조하자니 시간적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구조하자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젯이 $500밖에 없는데 5만 불, 5천 불도 들어가기에 이미 늦춰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많이 놓쳤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고 발생 예고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예고자들이 대사관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뭐 거기 있는 한인이라든지 한인 기관 단체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극빈자, 낙오자, 실종자에 대해서 이분들이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거든요. 오늘 실제 대성원 극구자 몇 년 있다 갑니까? 2년 있다 가요. 많으면 3년 있다 가기도 바빠요. 한국에서 오도오는 것들 많죠. 손님 대접하는 것도 복잡한데 언제 실종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어요. 이런 거에 관한 지금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한인 사회나 한인 단체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좀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구조 방향에 대해서는 무슨 이런 거에 대한 사고 예방 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교류를 하고요. 한국 지금 의교부에서 거의 매일 엄청난 의교 그 사고 사례에 대한 예방적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배포를 해서 그 정보를 공유해서 그런 사고자가 발생하지 않게 그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인 공동체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한인이 대상한 경제단체들이 엄청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저희 인도네시아만 해도 무려 한 100여 개 한인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들이 경제적 이익 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그런 한인 공동체들과 협력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비용을 최소한 줄여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끼리만 할 수 없는데요. 그 나라 지금 경찰이라든지 그 나라 현지의 사회의 단체 SOS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게 되어주면 더 쉽게 더 빨리 그리고 그분들은 뭐가 있냐면 사회적 환경에 적용, 사회적에는 기여를 하고자 하는 의식들이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분들하고 서로 윈윈하면서 일을 하게 되어주면 충분한 한인 구조에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생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한인 구조단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구조 시스템 너무 훌륭합니다. 이 훌륭한 거를 갖다가 현지에 적용을 시켜서 그들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한인이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한번 하자. 경제단체들이 하자. 한인 사회 그 현지 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위탁단체와 수탁단체 간에 가지고 있는 테크닉한 인력, 자금, 구조, 행정의 여러 부분에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주고받고 상생협력 윈윈 전략으로 가게 되어지면 한인 구조단은 목적 이상의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외 쉼터 운영과 중요성에 대해서 필리핀 동포사랑 쉼터 설립자이신 박일영 설립자님 모시고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일영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순서 같아요. 이제 다 끝나는 시점인데 우리 한인 구조단 또 해외 쉼터에 대해서 실제 경험자로서 잠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4년 지금부터 40년 전에 필리핀에 가서 이때까지 필리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두산산업에 근무를 했었는데 80년대 지사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 당시에 제가 33살이었는데 가서 지사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40년 동안 이제 필리핀에 살았습니다. 근데 필리핀이 한국에서 가깝고 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가깝고 카지노가 많습니다. 세계에서 마약이 제일 싼 데예요. 한국 돈 몇천 원이라도 마약을 받을 수 있는 데가 필리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 한국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필리핀이 한참 많을 때는 15만 명 정도의 한국 우리 교포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해외 교포로 따지면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다음에 교민이 많은 나라였어요. 지금은 베트남이 많지만.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민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마약도 쉽게 구하고 카지노도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회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눈에 보이는 노숙자가 한 100여 명이 넘었어요. 거기 리잘 파크라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노숙자, 한인 노숙자들이 거기서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러다가 굶어 죽어요. 그런 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니까 제가 한인총연합회 회장으로서 타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이런 노숙자들을 좀 구하는 쉼터를 만들어 보자고. 그게 2009년이었는데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 한인회도 이사회가 있거든요. 국회처럼 이사회에서 돈 없는데 그걸 왜 하냐고 한인회장이 아마 밀어붙여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몇 명씩 도와주다가 2015년에 귀한 분 두 분을 만났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만나시게 해주신 것 같은데 한 분은 그 당시에 주 필리핀 대사였던 이혁 대사님이라고 분인데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을 만났고 또 한 분은 이제 권태희 목사님인데 말씀드리면 그 100여 명의 노숙자가 있으면 한 3, 4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어요.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들은 일단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법 체류자는 범법자라고 생각을 해서 공항에 가면 잡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잡히질 않고 벌금만 내면 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벌금의 금액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마약에 빠지고 카지노를 한 사람들은 이미 가족들하고 연이 끊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 1년까지는 양치기가 되는데 1년 넘어가면 양치기 안 돼요. 그러다가 가족하고 열이 다 끊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은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데없이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돌아가려고 그러면 불법 체류 벌과금이 엄청나고 오갈 데는 없고 여러분들 좀 자기가 노숙자 제 개인이 노숙자 되는데 일주일 안 걸려요. 일주일만 지나면은 얼굴 표정 변합니다. 노숙자가 되면은 얼굴 표정이 변하면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눈을 안 마주쳐요. 눈 마주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제 그런 노숙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가 그 이혁 대사라는 분이 좀 사정 얘기를 했더니 당시 제가 이제 한 회장이었으니까 얘기를 했더니 대사가 그 일을 해줄 수 있대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는데 대사가 이민청장한테 레터를 써요. 대사 이름으로 이 한국 사람을 한국으로 소개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대륙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벌가금 없이 5년 동안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여만 하면 상관없죠. 그래서 대사께서 그런 게 있으면은 자기가 레터를 써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막상 사람을 보내려다 보니까 한국하고 인연이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와도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은 여기 아까 나오신 그 영상에 나오신 분들 아무도 한국에 들어와도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면 뭐하냐 오갈 데가 없는데 이러고 있었다가 우리 권태희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보내기만 하시면 저희들이 여기서는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한국 구조단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필리핀 동포사랑쉼터를 정식으로 설립을 했고요. 두 가지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처음 설립할 때 10명만 살리자. 거기 있으다 죽는 사람들이니까 10명만 살리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 현재까지 214명이 필리핀에서 들어왔습니다. 전체 700명 들어온 중에 214명이 필리핀에서 들어왔고요. 지금도 쉼터, 저희도 이제 필리핀 쉼터는 7명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하고 다 준비를 해놓고 정말 노숙자들이 있으면 7명을 받아서 한 2-3달에 걸쳐서 대사관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서류 다 받고 그 다음에 그 대사님이 얘기하는 불법 체류 면제금 다 정리하고 나면 이제 비행기표 끊어서 한국을 보내는데 저희들이 경험해 보니까 거진 90%, 80%에서 90%는 오고 갈 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윤성민 목사님이 다 영접했습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강화 트레이닝 센터에 있는 윤 목사님이 받으셔서 4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사회로 내보내고 지금 아까 한 40명 정도가 강화도에서 뭐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한다는데 그 다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강화도에서 4달 지나도 안 가시고 강화도에 사세요. 그 교회 거기 다니시고 그 주변에서 사시면서 저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 하고 그래서 강화도 가면 지금 필리핀 출신 분들 동포분들이 다 자리 잡고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너무 길어졌는데 좀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저희들이 10명을 목표로 시작했다 지금 200명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노숙자가 많아요 필리핀에. 그래서 이 일은 계속될 겁니다. 하고 3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봤을 때는 필리핀이 제일 노숙자가 많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베트남에 더 많은 것 같아요. 베트남에도 한국 노숙자가 너무 많고 캄보디아에도 너무 많고 라오스에도 있고 전 세계에 아프리카에 가도 한국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이제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잘 가고 있지만 이러한 그 상황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 한인 구조단을 통해서 각 다른 나라에 있는 아프리카나 다른 아시아 나라, 또 미국, 남미 쪽에 있는 한인 그 노숙자들도 좀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인 구조단이 좀 앞장서서 전 세계에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재외동포청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는데 재외동포청과 여기 이 자리에도 지금 안 가시고 남아 계시는 재외동포청 분이나 외무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옆에 마침 동포청에서 오신 분이 이제 과장님이 앉으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자, 이제까지는 저희들 필리핀에서 보내는 214명 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 외국에 단 1원도 받아본 적 없어요. 아직. 받아본 적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없대요. 요청을 많이 했는데 외무부에는 단 1원도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외무부에서 한 번도 지원받은 적 없고요. 재외동포청 2년 전에 생겼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그 과장님한테 우리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구조해주고 했는데 외부에서 단 1원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동포청 생겼으니까 이제 좀 도움이 되겠네요. 이랬더니 재외동포청 그런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해외 동포들의 뭐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을 하지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은 외무부 소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년 동안 외무부 대사님을 제가 16분을 모셨어요. 필리핀에서 40년 동안 대사님들하고 늘 그 얘기하는데 아직도 한 푼도 외무부에서 못 받았고 지금은 요청도 안 한다. 왜냐하면 외무부는 예산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동포청은 이거 외무부 소관이라고 그러고 또 외무부는 예산이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라서
정말 이제 재해동포청이 이번에 생겼으면 좀 앞으로는 재해동포청에서 이런 한인구조단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거를 말만이 아니고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인데 그런 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외무부하고 재해동포청하고 서로 핑퐁하면서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한인구조단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아시잖아요. 어려운 상태에서 일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한인구조단도 외무부가 됐든 재동포청이 됐든 좀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대재해동포청이나 외무부에서 도와주면 제일 좋고 그걸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릴 텐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의 사랑이고 관심이에요. 우리 권태인 목사님 또 윤성민 목사님 우리 또 회장님 다 좋은 일을 하시지만 외로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힘든 상태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시는데 지치지 않으시도록 또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좀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말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인구조단 설립자이신 권태일 이사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한인구조단 소개하고 비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